자, 여러분 모두 잘 쉬고 들어오셨나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인권 침해 유형이라는 제목 하에 이제 어떠한 인권들이 어떤 유형으로 침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문 사진에 인간을 억압하는 악습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냥 이게 이제 이미지 사진으로 떠 있어서 재밌겠다 하고 이제 끌어온 이제 자료이기는 한데요. 특히 이슬람 사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여성의 인권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은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슬람 쪽의 남자들이 우리나라로 장가 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이런 이슬람 사회로 이제 시집을 가는 이런 케이스는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난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뭐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혹은 이제 선언적으로는 인도도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이미 뭐 1940년대에 얘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인도의 신생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여전히 생활 관습적으로는 강력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굉장히 장애이긴 한데 사람들의 어떤 사고와 관념과 어떤 그 습관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남겨져 있는 문제이고요. 자, 중국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이 전적한 할머니들 많이 봤거든요. 여성의 발을 아기 때 그 발 크기 이상 키우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그 천으로 똘똘똘똘 말아서 지금 여러분 사진이 좀 작긴 합니다. 요 사진 요거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 사이즈가 이렇다면 하여튼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 뼈가 막 뒤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적월한 여성들은 이제 뒤뚱뒤뚱 걸으면서 뭐 그런데 어쨌건 이게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발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성들을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대상화시킨다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지금은 사라졌다고는 해도 이러한 인권 침해적인 사례들이 있다. 뭐 이런 책들의 어떤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유형을 나눠본다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인종차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난민. 자, 난민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느냐 하면,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어, 자기 나라에서는 박해를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 나라에 있으면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특정 사회 집단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자, 그래서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보호는커녕 탄압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난민이라고 국제사회가 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이미 유엔에서 뭐 하여튼 만들어졌지요. 자, 그래서 요걸 통틀어서 이제 국제 난민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뭐 유엔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난민들이 들어왔죠. 우리 사회가 난민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밀려 들어왔을 때, 자기네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 뭐 시리아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케냐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뭐 에콰도르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난민 자격을 줄 건가 말 건가는 유엔 권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난민이라고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 유럽 사회가 난민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박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예, 한 네다섯 가지가 나오죠. 인종의 문제도 있고요. 종교의 문제도 있고요. 예, 민족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은 좀 다르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것. 예,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서로 다른 카스트 사이에 사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인도에는 그런 명예살인들이 많거든요. 예, 낮은 계층의 뭐 사람과 사랑을 했다가 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 딸을 뭐 죽여버린다든지 반대 현상들도 있겠죠. 남자들을 막 린치를 가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란 그러면 거기에서는 죽거나 아니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아 그런 정도로 뭔가 박해를 받는 집단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있구나. 자, 뭐 정치적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다가 예, 뭐 추방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몰래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딸이 국제적으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호주에 살고 있는데 걔가 중국 계통이에요. 그 친구가 예, 딸의 친구가 그럼 그 중국 사람은 왜 호주까지 갔느냐? 예, 중국에 있을 때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정부는 그 사람들을 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갔다는 잡히는 거거죠. 자,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중국으로 들어갈 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가까이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예, 자국 국적 밖에 있거나 예, 공포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중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망명이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난민으로 예, 이제 복잡한 조사 과정이나 판정 과정을 거쳐서 예, 난민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난민의 문제도 요즘 최근에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 문제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억압인 거죠. 정치적인 억압. 예,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통제들. 자, 우리 하나의 예로 지금 책이 하나 있죠.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1960년, 70년대 말이에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줄여서 우리가 인혁당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쵸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몰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중심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원 뭐죠? 그거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국정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름이 여러 차례 변했는데요.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기관의 이름이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최근에 남산의 부장들 이런 영화가 나왔었죠. 예, 그런 걸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중앙정보부가 국가의 어떤 뭐랄까 그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겠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인혁당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였다. 자, 그게 이제 1차 인혁당 사건이 64년에 있었었고 2차 인혁당 사건이 74년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이 70년대 2차 인혁당 사건은요. 너무 웃겼던 게 4월 8일 날 대법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 마지막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받는데요. 이때는 법원도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그대로 뭐 어떻게 보자면 집행하는 정도의 그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이렇게 훼손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자, 그래서 4월 8일 날 사형을 확정했어요.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사형수가 되어서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한참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형 선고도 잘 내리지도 않지만 혹시 사형수가 있다 해도 사형 집행 자체를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근데 이때는 너무나 기습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 뭐 인권위원회 그리고 화해위원회 이런 데서 결국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듬성듬성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적인 억압, 심지어는 사람을 막 무대기로 정말 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뭐랄까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사건이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거의 폭력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아동학대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심찮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텐데요. 아동학대 유형은 정말 복합적입니다. 뭐 때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심리적으로 막 억압하는 것도 있고요. 참 나쁜 건데 성적 학대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뭘 이러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아동학대 유형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거는 뭘까?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기억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이게 바로 집단학살이라고 하고요. 제노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원래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 종족을 의미하는 제노스와 죽임, 이게 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성이 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대량 학살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어떤 집단의 멸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멸종을 목적으로 대량 살육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얘기한 것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이 그 전형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당연히 국제적 범죄인 거죠. 이거는 범죄이고요. 자, 그래서 유엔에서도 집단 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지금까지도 아마 유효하게 권고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학살은 대량 학살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인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와 육체, 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해. 이거 굳이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뭐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심리적 학대 있는 것처럼 뭐 똑같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괴적인 생활 조건의 부과, 출생 방해 이거 많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아동의 집단으로부터 강제적인 격리 뭐 등등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외울 것은 아니로되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종족 전쟁을 통해서 한 집단들이 그냥 뭐 그쵸 그냥 뭐 멸종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량 학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뭘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이건 유엔에서 그 서로 의결을 한 사항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호 책임. 그쵸?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이 그 책임을 보호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죠. 어떤 국가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 잔혹하고 아까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일에 살고 있는 혹은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실제로는 독일의 국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민족이 다르다고 대량 학살을 당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 잔혹하고 대규모적이어서
국제 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면 예, 그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쵸 국제사회가 간섭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예요?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규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예, 인도주의적인 간섭 혹은 인도적인 간섭이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여긴 하나의 한계가 또 뭐냐면 예,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어떻게 보자면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를 침입하는 뭐 약간 구실이 되었다 할까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은 이런 것들조차도 좀 이제 뭐랄까 반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지역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그 로힝야 부족의 문제도 있었었고요. 자, 이건 조금 다음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쯤에 우리가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거나 그 나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의 문제를 예, 간섭하고 개입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국제사회에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보다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건 바로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인 거죠. 자, 요 그래프는 조금 뭐 한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건 지금 저도 선생님도 뭐 거의 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털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지금 예, 그 정보 인권 침해 문제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쵸? 입에도 올리기 싫습니다만 예, N번방 문제라든지 다크웹 사이트 같은 것들은 혹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다음 목요일은 이러한 이제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인종 차별적인 어떤 요소, 난민의 문제, 그쵸?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 아동의 학대, 집단 학살, 정보 인권. 뭐 요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현대 사회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앞 시간이 조금 빡세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보도록 하고요. 하루빨리 계약이 이제 등교를 하셔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